낮은 목소리 2가 7차 고등학교 문학의 교과서 수록작품으로 나와 있던데 시나리오가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완전 스토커. 다른 질문도 받아볼까요? 저는 별로 영화를 안 좋아해요. 다큐멘터리식 영화 특히 재미없어서 잘 안 보는데 오늘 보고 얘기 들으니까 되게 존경스럽네요.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게 이제 투쟁이나 이런 것보다도 문화로서도 역사를 많이 바꾸는데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감독님은 굉장히 뭐랄까 위안부 할머니들 역사를 바꾼 거잖아요. 이렇게 숨겨졌던 내용을 세상에 얘기하고 김대중 정부 때 이렇게 처우 개선이 확실히 되고 이런 일을 해내셨다는 게 정말 제가 그동안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해낸 건 아니고 사실은 정말 아까 아마 이 주최측 분들이 이제 연락을 계속 하셨어요. 정신의 문제 대책협의회 같은 경우는 정말 되게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은 진짜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고 영화 관련해서 그냥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안 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해결은 안 됐지만 이게 사실은 패배한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할머니들이 20년의 그 투쟁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스니아 루안다에서 내전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관광 캠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그 세계 역사에서 전쟁 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단 한 번도 전쟁 범죄로 규정된 적이 없었어요. 그냥 개인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범죄라는 거하고 개인 범죄라는 건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범죄는 그냥 개인의 문제인데 전쟁 범죄면 이건 정말 엄청난 게 돼요. 근데 보스니아에서 그 관광 캠프가 만들어졌을 때 보스니아 여성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유엔에 했을 때 할머니들이 앞장을 서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 때문에 유엔에서 그 여성에 대한 전쟁 때 성폭력은 전쟁 범죄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할머니들이 사죄와 배상을 일본적으로 받지 못했지만 우리 할머니들이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세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걸 인정받게 해준다는 점에서 과연 이게 패배한 싸움일까? 라고 생각은 저는 좀 안 하는 편이고 그런 면에서 이게 진 싸움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 할머니들도 오셨어요. 한국에 그때 오셨는데 이제 못 오셨던 게 이제 영화에는 안 나왔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국적이 북한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면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모든 무국적의 조선인들한테 북한 국적을 강제로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이 할머니들이 전부 다 고향이 경남 이런 건데 전부 다 이제 북한 국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자체에.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었고 사실은 그래서 또 좀 나아진 건 1950년대인가? 60년대인가? 중국에 엄청난 대기근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북한에서 엄청나게 식량 원조를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이 할머니들의 그 북한 국적이 이 할머니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 간직하고 계셨었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보니까 중국 쪽 다 중국 사람들인데 이 할머니가 북한 국적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되면서 이제 해결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할머니들 대부분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말 가족들도 만났고 그리고 또 이 할머니들도 한국에서 할머니들이 받는 지원금을 이 할머니들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저희들은 무슨 가이드처럼 다니셨던 할머니 있잖아요. 네. 하군자 할머니, 그 할머니 이제 하상숙이라는 자기 본래 이름 찾게 돼요.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군자는 이제 거기서 지어준 이름인 거고. 그래서 하상숙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한국에서 계시다가 외로워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셨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50 다 돼가니까 막 40대 후반이니까 이제 20살 때 20대에 뭘 하고 살았는지 뭘 하고 살았는데 기억이 깜깜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꿈인지 실제로 있었는지 가물가물한데 영화를 찍으셨기 때문에 특히 그 인생 같은 영화를 찍으셔서 옛날에 굉장히 기억이 잘 나시겠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필름에 담겨 있는 것만 생각이 나. 아까 안경 쓰시는 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전혀 놀라지 않았던 건 저도 지금 이 안경이 그 다초점 렌즈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덕분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인생에 뭔가 구체적으로 남아있잖아요, 영화가. 이렇게. 그렇죠. 멋있어 보여요. 아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책이라도 돼요. 근데 기억 안 나. 우리 20대 지금 동갑이거든요. 차장님 지금도 동갑이고. 어휴 무슨 띠예요 근데? 말띠. 말띠. 말띠 그냥 시끄러 말말 소리.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첫 그 다큐가 아시아에서 여성을 산다는 걸 아까 소개해드릴 때 제주에서 기생건강 얘기한 거 그거를 하고 낮은 목소리인데 자막을 보면 그 밑에 아시아에서 여성을 산다는 걸 틀어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부끄러워. 낮은 목소리 그게 이제 극장에서 개봉가 할 때 점을 보러 갔어요. 점을 보러. 무조건 제목을 길게 하래. 야, 중요하지. 점쟁이 그래서 역시네. 낮은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정해서 이미 홍보를 했는데 제목을 길게 하라면서 어떡하지? 이래서 밑에 깐 거예요. 사실은 두 작품은 연관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제목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그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베낀 건데요. 그 필리핀에 되게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 중에 닉 데우캄포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영화는 그냥 그런데 제목이 기가 막혀요.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전시에 사는 것이다. 라든가 뭐 혁명은 유행가의 후렴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런 다 기네. 제목이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전시에 사는 것이다. 라는 거에 되게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에서 여성을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지었었던 거였고 낮은 목소리는 그냥 낮은 목소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세대가 되게 이렇게 팝송 세대잖아요. 어렸을 때 팝송 많이 듣고. 그래서 낮은 목소리도 낮은 목소리로 시작한 게 아니라 되게 유명한 밴드들 중에 머머라는 밴드가 있어요. 웅얼거리다라는 뜻이. 그래서 그 머머라는 밴드의 그 제목에서 착안을 해서 할머니들 말이 되게 웅얼거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들리고, 네, 특히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경상도 말을 정말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제 프로듀서가 부산이라서 걔가 거의 제 통역관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머머링이라는 제목을 먼저 만들고 그거에 어울리는 한국말을 찾다가 낮은 목소리가 된 거고 낮은 목소리 2편도 그 영어 제목이 허비추얼 새드니스, 그러니까 일상적인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정했던 게 이 할머니들이 슬픈 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툭 치면 우는데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지었었던 거였고 그때도 낮은 목소리 2라고 했던 건 그냥 딴 제목을 할까 하다가 투캅스 2를 보고 뭐예요? 제가 쓴 아우, 제목이 훌륭해. 너무 안 맞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의미에서 그렇지 않아요? 다시 써야겠다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요. 얘기하셨다고. 왜냐면 저희는 이제 뭐 대단히 관객을 많이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제작비가 보통 이때만 해도 이게 다 필름으로 지금 저는 HD 시대가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필름으로 찍던 시절이니까 보통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들어요. 한 편 찍을 때. 순수 제작비만. 이제 그걸 건질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건지기 위해서는 한 12,000명 정도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지. 아까 질문을 제가 조금 더 드리면 그 아시아에서 여성을 한다는 것이라고 굳이 그 대륙에 이름을 붙였던 것은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배상해야 되는 문제는 일본과 우리가 있겠지만
전쟁의 피해로서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그렇죠. 저도 개봉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네. 개봉할 때 인터뷰를 하면서 점쟁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그 양호희사님하고도 잠깐 영화를 보면서 얘기했는데 세월호가 아직도 몇 달이 지금 거의 1년 가까운 세월이 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것도 역시 예전에 어떤 수요 집회, 끊임없는 수요 집회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1146회가 돼요. 10월 1일자로. 그래서 처음으로 일본에서 원로 목사들이 와서 사죄를 했다. 고배수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월호도 혹시나 또 이렇게 긴 세월을 가는 건 아닌가. 그 사람들도 거기 있는 그 교수님 어떤 분이 참여하신 분이 얘기하시잖아요. 95년도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이 2014년이라는 사실이 약간 실패한 싸움은 아니라고 하셨는데도 조금은 지금의 이제 그 세월호 사건과 빗대어 봤을 때 여전히 이거는 진행 중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아야만 빠른 해결이 되는 것이고 과연 사람이 모으고 가서 시위를 수요 집회를 하듯이 대사관 앞에서 모이고 광화문 앞에서 모이는 것이 지금 세월호가 촛불을 드는 것이 그게 정당한 해법일까?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런 답답한 무릎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대를 물려가면 잊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들 얘기가 역사 교과서에 실린 것만으로도 되게 큰 의미를 갖는다. 요즘 국정교과서는 또 그게 없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이 95년 이전에는 교과서에 할머니 얘기들 안 실렸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할머니들 그때 투쟁을 하면서 교과서에 되게 많이 실렸었고 또 지금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서포트단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잊지 않는 건데 뭘 잊지 않는 거냐 할머니를 잊지 않는 게 아니고 전쟁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 왜 가능한가? 왜 가능하면 안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반전이나 평화의 문제, 뭐 여성 인권의 문제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고민해 나가는 게 있는 것처럼 세월호도 이게 막 지금 너무 세월호 문제가 뭐 너무 이런 것 같아라고 얘기하지만 1년도 6개월도 안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요즘 제일 웃긴 게 식당 주인이 세월호 때문에 정말 장사 안 된다고 그럴 때 당황해요. 그리고 정말 알고 싶어요. 그 전에 얼마나 팔았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장사가 안 됐다고 쳐도 정말 아직 1년도 안 되는 건데 이래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겁을 많이 낸다. 그러니까 뭔가 안 될까봐, 뭔가 잘못될까봐 겁내고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이 될까봐 겁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 내년 이후에 한국 영화 중에서도 세월호 이야기를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속으로 아파하던 상황에서 그 영화 증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영화가 되게 잘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부산 영화제에서 상영하려고 하는데 막 부산 시장이 난리 떨었다는 게 달린들은 아마 당시에 고발 뉴스를 계속 인터넷에 보셨던 분들은 그거예요. 그거의 썸머리판 같은 건데 뭐 어떤 면에서 그런 거 말고 좀 더 많은 작품들이 독립영화 진영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좋은 영화 잘 안 보지만 영화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또 어쩔 때 보면 이렇게 개봉한 영화들은 우리가 볼 때 보고 싶은 영화가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잔인한 영화나 너무 비현실적으로 자극적인 영화나 뭐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의 위안이 된다거나 뭐 이런 영화가 막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원에 CGV가 있나요? 메가박스가 있나요? 어떤 게 있냐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영화가 되게 독점이라기보다는
근데 이게 또 독점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게 전 세계가 그래요. 뭐 어떤 사람 프랑스는 안 그래요. 근데 프랑스도 그래요. 근데 그 프랑스에서도 어떤 데가 안 그러는 거냐면 조그만 극장들이 안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그만 극장들이 다 죽어버린 거고. 근데 이제 프랑스는 파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그만 극장이 있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저는 이제 제일 좋은 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관객들이 주장하기에 되게 좋은 거는 첫 번째로는 그 이렇게 상영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남원에도 다양한 문화 센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요청을 해서 그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못 봤던 영화들 중에 되게 좋았던 아트필름들을 상설적으로 트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전 그건 사실은 남원 시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식이에요. 일본 극장도 다 그래요. 근데 일본 애들은 어떤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역에 이제 뭐 구민회관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데 토요일 일요일 날 그런 영화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영화 되게 잘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옆에서 같이 보고 이제 어려운 영화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걸 쉽게 보는 방법을 막 설명도 해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냐면 그 영화 그 산업하고 상관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나의 생각해요. 문화로. 네, 하나의 문화로 영화 보는 거. 그러면 뭐 메가박스에서 이를테면 뭐 6개가 있는데 그 6개관에서 5개가 명량을 하든 안 하든 난 토요일날 일요일날 국민회관 가가지고 그 영화 볼 거야. 졸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서 보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CGV가 있는 지역에 사시는 뭐 전주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그 무비콜라주라고 CGV에서 그런 독립영화나 아트필름만 상영하는 반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몇 군데만 해요. 전국에서. 우리 지역의 CGV에 무비콜라주를 만들려고 주장을 하셔야 돼요. CGV 보고. 그래서 그걸 늘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객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궁금한 나머지 게 네. 맨 끝에 할머니 맨살이 나오잖아요. 네. 뭐 어떻게 이게 뭐냐면 이제 낮은 목소리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끝자리. 네, 기획할 때부터 할머니 누드를 찍고 싶었어요. 네. 결국 그래서 미래를 찍게 됐나 봐요. 근데 왜냐하면 그 할머니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를테면 폐경이 되는 순간이 제일 행복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아프지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벌어졌던 일들 때문에 이를테면 그 생식기 전체가 완전 작살이 나 있는 상태니까 생리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고문같이 힘들었던 거예요. 매번. 그래서 폐경이 되는 순간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쭈글쭈글해졌기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의 알몸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1995년 이 할머니들은 내 모습이기도 하고 또는 그래서 행복해지니까 여성성이 제어돼서 행복해져 버리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누굴 벗길까? 누가 벗어줄까? 누굴까? 이러다가 중국에 계신 그 홍강림 할머니가 자기가 벗겠다고 그러셨는데 문제는 그 동네가 저희가 조명을 하나 켜면 마을이 전기가 나가는 그래서 조명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왜 영화에서 보면 할머니 방에 스탠드 이렇게 되게 촌스러운 스탠드 있잖아요. 그거 하나밖에는 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거의 유일한 조명의 역할을 했던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극적 효과를 주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메라 배터리를 차지하겠다고 꼽았다가 한번 마을 전체가 나가서 근데 이상하게 정말, 그 장면이 계속 나와서 계속 혼난 적이 있어서 저놈이 선명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게 훨씬 더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그냥 되게 평범하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인데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생처럼이지. 네. 저는 나무 나이트에 같았어요. 네. 나무. 상영 편집하시고 최초로 할머니들하고 같이 다투셨나요? 할머니 반응은 어떠셨어요? 심하게 좋아하죠.
이게 처음으로 영상을 담으신 네. 거예요? 이게? 자기 네, 그러니까 되게 좋아했고 그다음 후회하기 시작했죠. 노래 부르는 걸 얘네 되게 좋아하네. 좀 더 부를 걸. 그래서 나중 소리 2편 보면 정말 놀고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할머니 놀고 있니까 뭐냐면 분량 챙기고 자기가 와, 분량을 생각. 나이 정도 나와야 돼요. 와. 자랑하고 카메라 보고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거의 자기 일기처럼 되는 그렇지. 게 보여지고. 금 같은 약간 네. 축복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1편, 그러니까 이 할머니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불만들, 뭐 종교가 불교인 할머니는 이제 기도한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온다. 불공들이냐면 덜 나온다. 장례식 때도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활동가들이 욕심을 부리면 할머니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게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제 강덕경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천도제를 지내고 이렇게 불교로 귀한 것처럼 분위기가 잡혔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침상을 지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내 손을 딱 잡는 거야. 신부님 불러와. 그러니까 할머니는 원래 천주교 신자였고 천주교로 끝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불교분들이 나쁜 뜻은 아니야. 어쨌든 이 할머니가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하기에 가장 최고로 할머니들의 임종을 지키고 싶었던 건데 할머니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할머니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뒷수습을 해주려는 신부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하고 연락할 때 그 신부님이 왜 이제야 연락하냐고 막 혼을 내면서 달려오셔서 할머니가 천중식으로 장례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 할머니들이 속해 있는 나눔의 집은 조계종에서 그래. 지원하는 집. 그래서 되게 문제가 커졌죠. 막 할머니들이 이혼 끝나고 뭐 그야말로 무슨 홍보 안 하겠다고 그 난리 떠는 배우처럼 한두 할머니가 그러셨고 저도 그 나눔의 집 금지 출입 금지가 됐었고 뭐 그리고 워낙 그리고 제가 이제 나눔의 집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밖에 나간 게 아니고 안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묵고 계신 바로 앞에 위안소를 복원해야겠냐 그런 거 보고 나겠다 그랬다. 했어요. 거기 그 박물관이 있잖아요. 나눔의 집 가면 나눔의 집에 이렇게 할머니들 생활관이 있고 앞에 박물관을 지었는데 그 1층인가에다가 위안소를 복원을 했다고요. 왜 그래야 하냐라고 한번 싸우면서 사실은 되게 혼이 나서 거기 담당 스님이 이제 너 출입금지 그래서 3편이 나눔의 집이 아니라 딸할머니랑 짓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말이 되게 이어야 되니까 그 강덕경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슬프었던 그 할머니를 찾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이런 얘기 정말 싫다. 되게 슬픈 거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할머니들 중에는 위안부가 아닌 할머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금 때문에 그런 할머니들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 할머니는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러니까 정신대 연구소라고 있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할머니들 증언이 되게 명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의 학자들이 이렇게 노리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역사적으로 틀린 게 나오면 거짓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팩트를 정말 무슨 국정원처럼 따지면서 할머니들을 인터뷰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인터뷰할 때 우리는 그러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계절이 언제예요. 이런 걸 다 한다고. 근데 이 할머니는 14살인 거야. 당시 기억이. 겨울에 끌려가는데 봉선화가 보였다면 봉선화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봉선화를 본 거죠. 왜냐면 끌려가면서 무서우니까. 본 거야. 작년에 본 게 막 보인 거야. 근데 그러면 이 할머니는 거짓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은 제가 보기엔 위안소에 갔던 것 같은데 그 인정 못 받은 할머니도 꽤 되고 되게 마음이 아프죠. 네. 또는 어떤 할머니는 이제 과거를 숨기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있었던
호주 출신 할머니들도 있고 그래요. 되게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끌려갔던 피해자가 이제 그 울산에서 가장 유명한 그 저희한테도 전화 온 게 있어요. 그 개 같은 년이 얼마나 더럽고 못되고 악질인 호주였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녀가 그러고서 한국에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이 5년 뒤에 한국 전쟁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막 불행이 막 반복되어지는 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할머니들은 그쪽 얘기에 대해서 안 하시는 할머니들도 있고 또 하는 할머니들은 뭐냐면 좀 잘 풀린 할머니들. 정말 고맙게도 좋은 남편을 만나고 막 내지는 혼자 이렇게 막 그 일을 하더라도 그 멀쩡한 일을 하셔서 이제 그런 할머니들이 있고 또 이제 사실은 막 밝혀지면 큰일 나는 할머니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걸 한 9년 겪다 보면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반응이긴 한데 아까 보면서 그러니까 2편이나 3편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1편 쭉 보면서 되게 특이한 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거기 나오는 할머니들이 다 경상도 할머니인 거야.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경부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경부선. 정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저희가 남북도 할머니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 것 같은 게 하나는 경부선이 만주까지 실어가기가 제일 편한. 그래서 대부분 경남, 뭐 밀양 뭐 이런 쪽이고 또 하나는 곡창의 노동력을 착취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쌀을 그치. 해가야 되는데 논농사에 여성이 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성 인력이. 근데 경상남도 이쪽 지역은 여성 인력이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부선이 실어가기도 편하니까 제가 만난 할머니들 중에 거의 저는 99%가 경상도 할머니였고 실은 그 중국의 할머니도 경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경성 아닐 것 같아요. 네, 말투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기억하는 게 서울에 와본 적이 있고 남대문을 본 적이 있겠죠. 네, 근데 그 대부분은 전 경부선 열차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경상도 출신이라 알 수 있는 거예요. 경부선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위안부를 거의 군수물자처럼 수송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태워가지고 그래서 위안부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군수 장비처럼 수송이 되었다는 부분에 굉장히 깜짝 놀라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얘기가 되게 길어지고 있는데 그 북한 할머니들이 증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북한에도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있고 이 할머니들이 증언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또 제 생각인데 뭐냐면 아마 북한 정부에서 위안부 피해가 정도 갖고는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그쪽에 되게 공간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위안소에 끌려가서 강제로 어떤 성노예가 됐었다는 건 센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뭘 추가시킨 게 뭐냐면 이 할머니들이 뭐 학살을 당했다, 뭐 인육을 강제로 먹겠다, 뭐 이런 증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이 할머니들이 일단 기차에 실리잖아요. 그 위안소에 도착할 때까지 정말 잘 보살핌을 받아요. 왜냐하면 군수품이라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그 부대 위안소에 딱 도착할 때까지 가장 보호를, 그러니까 뭐처럼 보호를 받냐면 총탄처럼, 군복처럼, 뭐 쌀처럼 보호받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군수품이니까. 그래서 할머니들 보면 도착해서 대부분 이제 처음 위안소에서 장교한테 그 겁탈을 당하기 직전까지 공장에 간다고 라고 생각을 하고 눈누나나 기차 안에서도 주는 밥 먹고 처음으로 막 제대로 된 밥 먹고 막 고기 반찬 한 번 먹고 막 이러면서 간다고요. 군수품이니까. 근데 북한 할머니들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좀 가짜다.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정리하면서 맞아 얘기를 하면 제가 저 개인적으로 할머니들 증언 중에서 제일 슬펐던 증언이 뭐였었냐면 그 할머니들 중에 몇 명한테는 그 잊지 못할 첫사랑이 있어요. 그 첫사랑이 누구냐면 다 누구냐면 장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처음 이렇게 강간했던 장교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걸 갖고 사람들은 뭐 당시에 로맨스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로맨스가 아니고 사실은 되게 슬픈 얘기인 게 14살짜리가
가가지고 처음 이제 그 당한 게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옷도 깨끗한 장교예요. 그리고 이 장교가 끝나고 그랬겠죠. 또 올게. 그리고 말을 듣고 표표히 사라졌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서부터 하루에 20-30명씩 정말 피비린내 나고 냄새 나는 군인들한테 이 14, 15살짜리가 당하면서 매일 밤 꿈을 꾸겠죠. 그 오빠가 내일은 오지 않을까? 그 오빠가 내일은 오지 않을까? 전 그게 이 할머니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순간이 죽는 날인 건데, 그러니까 그 오빠에 대한 사랑이 이 할머니를 사람으로 계속 지탱하게 만들면서 버텨내고 살아남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장교 얘기를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쑥스럽게 할머니가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이래서 살아남았구나 이 할머니가. 그리고 그게 되게 마음 아픈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정말 낭만이 아니라 생존인 거죠. 그리고 할머니를 보면 정말 못돼 처먹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과가 선물로 들어오잖아요. 썩는 한이 있어도 남 안 줘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저는 저러니까 살아남았다라고 항상 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기 거를 딱 잡고 버텼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몇천 명이 끌려갔을지도 모르고 몇만 명이 끌려갔을지도 모르는 데서 살아남은 몇백 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혹여라도 그냥 아이들 데리고 할머니들을 만나시게 된다면 첫 번째로 할머니를 막 숭고한 희생자처럼 받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불행을 겪었지만 그냥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너무 증언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할머니들이랑 9년 동안 지낼 때 8월 5일서부터 8월 20일까지가 저희 휴가 기간이었어요. 8.15 때가 되면 전국 전 세계에서 이게 방송국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할머니 이제 50년 동안 매일매일 잊으려고 했던 일을 기계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나면 정말 알아 누워요. 그래서 한 일주일 다들 알아 눕는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낮은 목소리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할머니들이 야 증언 같은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우리 영화인데. 그래서 할머니들이 하자고 해서 하기 전까지는 인터뷰를 일부러 안 했었어요. 그럼 인터뷰를 해도 되게 힘들지 않게 얘기를 해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숨결의 인터뷰가 할머니 둘이서 서로 하는 거였어요. 전 언니는 어디로 끌려갔었어? 난 대만으로 끌려갔었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그 인터뷰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사랑하는데, 그런 것처럼 가졌을 때 그런 어떤 걸 좀 조심하시면 되게, 특히 저는 아이들한테 느끼게 해줄 게 되게 맞는 거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게. 식사는 못 하시고 지금까지. 진짜? 아니야, 김밥 먹었어요, 사실. 1시간. 너무 먼 데까지 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 옆에서 이렇게 같이 대담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너무 패스리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듣게 돼서 더 뜻깊었고, 앞으로 그 웹툰 작가로 유명하신 강풀 작가님 아시죠? 여러 영화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조명가게 또 지금 시나리오 작업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화차의 원작이신 미야베 미유키 할머님의 작품을 지금 또 화차를 너무나 감명 깊게 보셔서 바로 다음 작품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 작업하고 계셔서 다음 나오는 작품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 다 찍었어요. 감사합니다.